위대한 전사 조은재. 마루에 햇볕이 반나마 젖어들어 있었다. 울타리를 치고 있는 탱자나무들 위까지마다 해맑은 연초록빛 새순들이 한 뼘 길이로 솟아오르고, 그 연하디 연한 새순들에는 또한 연한 가시들이 서로 엇갈림하며 돋아나 있었다. 그 연초록 새순들은 하늘을 지는 바로 밑가지와 여러 해를 지는 더 아래쪽 밑가지들이 띄고 있는 진초록빛과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그 연한 새순들이 여름을 지내고 너무 진해 검은빛이 도는 초록빛 탱자들이 샛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이 오면 믿을 수 없도록 억세고 단단하게 변해버렸다. 물론 그 빛깔도 밑가지들과 구분할 수 없도록 하나가 되어버리고, 가시들도 언제 부들거리며 휘어지고 구부러졌나 싶게 가지를 닮아 억세고 단단해져 있었다. 울타리를 이루며 촘촘하게 늘어선 탱자나무들의 가지가지마다 작고 하얀 탱자꽃들이 수없이 피어나 있었다. 그 작고 하얀 꽃들은 갓 돋아나기 시작한 초록빛 잎들 사이사이에서 눈송이들이 얹힌 것처럼 흰빛의 정갈함을 깔끔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탱자나무 울타리는 토담이나 쌀이대 울타리, 대발 울타리 같은 것들과는 달리 계절을 따라 그 모습을 다양하게 바꾸는 정취를 지니고 있었다. 봄이면 꽃 울타리였고, 잎 무성한 여름이면 초록빛한 울타리였고, 탱자가 노랗게 익는 가을이면 황금덩이 울타리였고, 잎도 열매도 다 떨어진 겨울이면 가시 울타리였다. 무더운 여름이면 을의 우통을 벗어젖히고 등물도 하고, 그런 모습인 채로 감나무 그늘 아래 놓인 평상에 나앉기도 했다. 그런데 무성해진 탱자나무 잎들은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초록빛단이 아닐 수 없었고, 그런 흉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도 되는 겨울이 오면 탱자나무 울타리도 잎 다 떨군 가시 울타리로 바뀌어 있었다. 남도의 농가의 쌀이대 울타리나 대발 울타리보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더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쌀이대 울타리나 대발 울타리는 몇 년 간격으로 새로 오를 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탱자나무는 한번 심어놓기만 하면 해가 갈수록 싱싱하고 실한 울타리가 되는 평생 묵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절기가 바뀜에 따라 변하게 되는 농가 생활의 지나친 노출을 서로 간에 살짝살짝 가리는데 탱자나무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그건 생활과 자연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활용한 슬기고 지혜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담이든 쌀이울이든 대발울이든 탱자나무울이든 모두가 일치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토담을 쌓되 그 높이는 고사틀 걸어가는 보통 키의 어른 눈높이 정도로, 그냥 걸어갈 때는 집안이 안 들여다 보이고 무슨 볼일이 생겨 사람을 부르거나 인기척을 낼 때는 발 뒤꿈치를 들어 목을 내리면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도록 했다. 나머지 울타리들도 아무 때나 눈길만 돌리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네 가지 울이 갖는 공통점은 모든 집들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한 마을이 한 집안처럼 감추는 것 없이 터놓고 살며 서로 정을 나눈다는 친족의식과 집단의식의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울타리들은 도둑을 막자고 친 것이 아니라 경계의 표시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로부터 부자면 부자일수록, 권세가 크면 클수록 담은 두껍고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하얀 꽃 곱게 핀 탱자나무 울타리를 따라 안팡지게 생긴 암탉이 느릿느릿 발을 옮기다가 한바탕씩 땅을 헤집어 파고는 했다. 그 뒤를 67마리의 병아리들이 종종거리며 따라가기도 하고 쪼르륵 달려가기도 했다. 그런 병아리들이 연방 삐약삐약 그 맑고 고운 소리들을 내고 있었다. 병아리들이 서로 다투어 쪼르륵 달려가는 것은 암탉이 한바탕씩 땅을 헤집어 판 다음이었다. 서로 앞서려고 삐약거리며 몰려간 병아리들은 새로 파헤쳐진 땅에 주둥이들을 대고 정신없이 먹이를 쪼아댔다. 그러다가 어떤 놈들은 지렁이 한 마리를 서로 양쪽에서 물고 싸움판을 벌이기도 했다. 서로 먹이를 뺏으려는 그 싸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맹렬하고도 치열했다. 어떤 놈은 큰 지렁이를 삼키느라고 목을 뺀 채 뺑뺑이를 돌며 애를 썼고, 어떤 놈은 지렁이를 물고 다른 놈들이 덤비는 것을 피해 제 어미의 반대쪽으로 주랭랑을 치고 있었고, 어떤 놈은 어미닭이 새로 파헤친 곳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넘어져 뒹굴어지거나 코방아를 찍기도 했고, 뒤따라오던 놈이 거기에 부딪혀 넘어지며 두어 바퀴 구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삐약거리는 소리는 더 유난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병아리들은 금방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쓰며 달려가는 것이었다. 참말로 삥아리 새끼들도 묵고 살겠다고 저리 난리 판것인데 사람이야 당연지사제. 외소댁은 병아리들의 그런 모양을 마루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암탉은 병아리들이 어쩌거나 간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땅만 헤집어파며 느린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암컷의 진지하고 충실한 모습이었다. 장닭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외소댁은 무심결에 콧물을 들이켰다. 떼놓고 온 두 자식의 모습이 왈칵 밀려들며 가슴을 흔들었고 콧등으로 물줄기가 찡하니 내리뻗쳤던 것이다. 딸녀는 딸년대로 애비 없어져 가엾고 아들놈은 아들놈대로 애비한테 버림받아 불쌍했다. 새끼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애비는 흉물로 뿜해볼까 무서우면서도 그 새끼는 젖꼭지 물리다 보니 딸년한테나 마찬가지의 정이 흠풍을 대게 되었다. 곡식이 땅이 없고 씨만 있어가지고는 소출을 못 부듯이 사람 목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그것을 뱃속에 넣고 키워낸 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것이 젖은 허벅지게 먹어대면서도 어쩐 일인지 살이 실하게 오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달수가 겨워도 목을 잘 가누지 못했다. 친정어머니 말로는 늦드는 애들이 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영 깨름직했었다. 그것이 뱃속에 있을 때 받은 구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기둘려 이 MC가 좋은 세상 맹그러 기어안고 너희들한테로 갈 것인께 고상 되더락도 이 MC 원망하든 말어해. 이 MC도 호강 날라리로 사는 것이 아닌께로. 외소댁은 또 콧물을 들이켜며 손등으로 코밑을 씩 문질렀다. 암탉이 갑자기 이상스러운 소리를 내며 두 날개를 늘어뜨렸다. 그 소리는 알을 품을 때 내는 소리와 달랐고 장닭을 등에 업거나 알을 낳고 나서 내는 소리와는 더욱 거리가 멀었다. 그러자 병아리들은 제각기 하던 동작들을 뚝 멈추고는 일제히 어미닭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병아리들의 달리기는 그 어느 때 없이 다급하고 빨랐다. 그러다 보니 나뒹굴어지는 놈, 한쪽 다리가 헛집혀 기우뚱하는 놈, 흙더미에 머리를 박치게 하고 구르는 놈, 가지각색이었다. 넘어지고 뒹굴어진 놈들은 지체 없이 일어나 또 달리기 시작했다. 어미 닭에게 당도한 병아리들은 늘어뜨린 두 날개 속으로 쏙쏙 자취를 감추었다. 오메, 솔갱이가 떴는갑네. 외소댁은 괜히 마음이 다급해져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고개를 젖혀 하늘을 두리번 살펴보았다. 하늘에는 실구름이 높고 길게 떠 있을 뿐 어디에도 솔개는 보이지 않았다. 요상시러라. 외소댁은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고개를 되돌렸다. 그런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탱자나무들 가지 사이에서 짹짹거리는 참새들 소리였다. 참새들이 태평하게 짹짹거리며 푸득푸득 자리 옮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개가 뜨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솔개가 떴다 하면 참새나 병아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들쥐나 두더지까지도 찍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을 데를 찾아 허둥지둥하는 법이었다. 외소댁은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암탉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암탉은 두 날개를 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털들을 부풀려 곤두세운 채 병아리들을 품고 있었다. 솔개가 떴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저것이 미쳤다냐? 노망을 한다냐? 외소댁은 또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아까와 비슷한 암탉의 소리가 들렸다. 외소댁이 눈길을 돌렸을 때 병아리들이 암탉의 양쪽 날개 속에서 쪼르륵 달려나오고 있었다. 병아리들이 다 나오자 암탉은 두 다리를 쭉 뻗치고 목을 뽑아내리며 두 날개를 퍽퍽퍽 털어댔다. 그제야 한 가지 생각이 외소댁의 머리를 스쳤다. 이원병 하네 왜? 근께로 적어도 새끼들한테 미리 학습을 시키는 것 아니라고? 에? 외소댁은 기가 차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해서 헛바람 새는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그런 연습을 시키는 것을 목격하기는 처음이었다. 달구 새끼가 저러는데 빨치산들이 날마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야 당연지사제. 이나저나 목심 보존하자는 것이야 달볼 것 하나도 없는 일인께. 외소댁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토방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햇발이 더 안으로 밀려든 마루에서는 천전바구가 무릎을 꺾고 바짝 엎드려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고개를 삐딱하니 틀고 연필을 놀려대다가 멈추고 무슨 생각인가를 하고 연필을 다시 놀리고 하는 그의 모습은 주위의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가 그렇게 엎드려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꽤나 오래되었다. 그는 오늘만이 아니라 벌써 며칠째 글쓰기에 열중해 있었다. 그는 꼭 적과 맞서 싸움을 하고 야간 작전을 수행하는 식으로 글쓰기에도 열성을 부리고 있었다. 작전을 주로 밤에 하게 되니까 아침나절에는 대개 간밤의 작전에 대한 비판, 평가와 학습을 2~3시간 하고 오후에는 번갈아가며 보초를 서면서 학습의 복습을 하거나 총기 청소 같은 것을 하며 보냈다. 장기 작전을 하지 않는 한 해방구 안에서는 누구나 그런 시간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거처도 부대별로 인민들의 방을 하나씩 빌려 교대로 들고 있어서 낮잠 자기도 편안했다. 천전바구는 그 오후 시간을 며칠째 글쓰기에 바치고 있었다. 글을 쓰다가 시간이 되면 야간 작전에 나서고 다음날 오후에 또 이어서 쓰고 하는 글이었다. 뭐다음에 참말로 징상스럽게 찔기고 찔기어이 천동무이. 천전바구를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외서댁이 마루에 철퍽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천전바구가 고개를 들었다. 외서댁을 쳐다보는 그의 눈은 졸음이라도 찬 듯 초점이 잘 맞지 않았고 멀뚱한 그의 얼굴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었다. 어이, 무셔라. 얼마나 정신을 풀었으면 그리 크게 소리 질른 그 쉬운 말을 못 알아먹는다요. 목소리를 더 키워 말을 한 외서댁이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지었다. 무슨 말이었는지라? 천전바구는 여전히 엎드린 채 눈을 껌뻑거렸다. 아, 글 쓴 일이 어제 그리 징상스럽게 찔기고 찔기냐고였어이. 그랬구만이라. 금매 어쩔 것이오. 포도시 깨친 글로 자서전을 쓰정께 그런 지대로 안 되어먹고 신만 잔뜩 들잖아. 아이, 재민진 춘향전이나 삼국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자기 이야기 쓰는 것인데 그리 삐대 싸지 말고 퍼뜩퍼뜩 써 부시아이. 금매 말이오. 그제야 천전바구는 굼뜨게 몸을 일으키면서 말이야 외서댁 동무 말이 맞는데 워낙에 글 쓰는 재주가 없어놓게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뜻대로 돼간디라. 나가 적은 일은 게 마음에 호는지 어쩌그럼 생겨먹은 것이 글로 쓰자고 들면 생각이 싹 다 미친년 머리카락 맨키로 헝클어져 불고 아새끼가 물고 뜯은 실패 맨키로 엉클어져 뿐단 말이오. 나가 또 미쳐 불겠어. 그는 뒷머리를 뜩뜩 긁어댔다. 와다, 늘라는 글은 안 늘고 말만 늘어는 갑네. 안창민 동지가 뭐라 뛰어이. 말아듣기 쓰면 된다고 안 그럽디어이? 애롭게 생각들 말고 그리 술술 잘하는 말을 그대로 글로 쓰면 안 되겠어이. 아이, 엉치 작은 여자 아그나기 심두로 밤낮 사흘 삐대는 것만 키로 끙끙 삐대 삼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심히 들어 못 견디겠어이. 외서댁 동무, 그럼 동무가 그런다고 소대장 동무를 돕는 것인 줄 알아요? 동무가 그러는 건 글 쓰는 걸 방해하는 것이고 소대장 동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 알라고요. 갑자기 끼어든 여자의 카랑하게 울리는 빠른 말이었다. 외서댁의 눈이 소리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어깨에 얹히는 머리를 쌍갈래로 따내린 여자가 방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목소리만큼 상기되어 있었다. 해자동무, 근데 말이시, 그것이 무슨 소리 단계라오? 외서댁의 오조는 묘하게 꼬이고 있었다. 무슨 소리긴요? 어째 그 쉬운 말도 못 알아들으실까? 김혜자의 말도 꼬이고 있었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께 식자된 사람이오는 유식한 말은 하나도 못 알아먹는 기목쟁이고 바보 멍텅구리오이. 외서댁의 말은 새끼줄을 꼬듯 해놓은 굵은 엿가락처럼 완전히 겹고여 있었다. 소대장 동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혜자가 눈에 힘을 모으며 허리를 세웠다. 인자 알아먹었구만. 외서댁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비웃음 문 입술을 야무지게 훔치고는 말이 난 짐에 나가 해자 동무한테 한마디 꼭 찍어서 허갔는디 나가 소대장 동무 하는 일 방해한다고 간섭하들 말고 해자 동무나 소대장 동무 투쟁심 약효지게 달금만 시험수로 꼬랑댕이 치들 말라 그것이오이. 요거는 목심들 내걸고 투쟁하는 빨치산 해방구제 연애치고 놀아나는 예비당이 아닌 게로이. 그녀의 말은 가차없이 상대방을 후려치고 있었다. 동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변한 김혜자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천전바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임막하고 있었다. 어째 나가 애먼 소리하고 틀린 소리였어? 외서댁은 토론의 발언을 할 때같이
가다듬어진 얼굴로 김혜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건 너무 심한 말이에요. 난 같은 동지로서 소대장 동무를 돕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한풀이 꺾인 김혜자의 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혜자 동무, 기왕지에서 딱 털어놓고 말이 된 것인데 동무가 그리 속에든 맘하고 달부게 말하면 못 쓰요이. 혜자 동무가 소대장 동무한테 갖고 있는 마음이야 우리 요원들이 다 아는 것인데 그리 말이어서 쓰겄어이? 나가 하는 말은 젊은 남자 여자가 눈 맞고 맘 맞는 것이야 한일이 시키는 일인 게 서로 좋아라는 것이야 다 좋은데 동무는 소대장 동무가 대원들 앞에서 옹색시로 봐지고 궁색시로 봐지는 게 마음을 표식낸다 그 말이오이. 소대장 동무가 그런 해자 동무를 피해쓰려고 애쓴 일이 자꾸 생기는데 소대장 동무가 소대장들 지대로 하게 하려면 그래야 쓰겄어이? 근게로 좋아라 효도 그리 야하고 숭하게 표식내지 말고 그저 바람 불듯 말듯하게 비온 듯 말듯하게 숨기고 계래감수로 진득하고 끈하게 오라 그런 말이오이. 난 말이 어쩌요? 접설만 허요? 외섭댁의 말은 그대로 비판 토론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끝에단 접설만 허요? 한 말이 그녀의 말에 무게를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혜자의 그동안의 태도는 정식으로 비판 토론에 올려지기에 모자람이 없기도 했다. 그것은 대원들 간의 이성관계를 금하고 있는 당규에 저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 외서댁 동무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혜자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자신의 마음을 대원들이 다 알아버릴 정도로 자신의 언행이 편하다는 것에 그녀는 전신이 뜨거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하스 해자 동무, 우리 소대장 동무는 전사로도 장하고 남자로도 실언게 해자 동무 눈이 볼기는 복수. 나 말 알아준 게 아줌 자녀이? 외서댁은 김혜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퍽 나이 들고 철이 든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아따, 소쿠리 비행기 태우지 마시오. 어질어질해서 정신이 없어. 얼굴이 달아오른 천전바구는 연필 끝에 침을 묻히며 얼른 엎드렸다. 그가 가진 연필은 손가락 2매듭 정도 길이의 몽땅 연필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반뼘 길이의 대나무에 끼워져 있었다. 그 몽땅 연필은 몽땅 숟가락처럼 빨치산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품이었다. 그 몽땅 연필들을 가지고 날마다 실시되는 학습을 받았다. 소쿠리 비행기가 아니라 진짜 배기 비행기인께 안심 푹 허시오이. 나도 남자 보는 눈이야 쪼깐 있는데 소대장 동무야 모질한 것 하나도 없는 아주 실한 총각이오이. 마음씨 넓겠다, 인물 훤칠하겠다, 몸 건장하겠다. 거기다가 출신 성분 좋겠다. 쪼깐 있으면 당원까지 되겠다. 무시가 모질한 것이 있어이. 나도 천혈함사 소대장 동무한테 달극맛 시험수로 당신은 남함의 오아시스요 등대입니다는 연애 편지를 멋떨어지게 쓰고 잡은 맴이 동였을 것이오이. 외서댁은 손짓까지 해가며 감정을 묻혀내고 있었다. 아이고매, 회서댁 동무는 어쩜 그리 말이 술술 나오시로 찰지고 꼬시고요. 나야 못 당하겠어. 천전바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가 입사녀서 달라진 것이 뭔지 아요이? 달라진 것이야 세고 셌지만 나가 알게 딱 편하게 달라진 것이 3가지가 있어이. 말하는 것이 장마에 물에 끄댔기 늘어불었고 산 타는 것이 토끼 민기로 빨라져 불었고 겁만 나던 총질이 널뛰댔기 재미지게 대아픈 것이오이. 참말로 나가 나를 생각해도 생판 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가 요런 시상을 살아볼 줄이야 꿈이나 꿔봐간디라. 우리 남편이 극우상요 감수로 어째 산사람으로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 나 같은 무식한 초년이 출세해본 것이오이. 그런 변화를 겪는 건 외서댁만이 아니었다. 그건 배움이 없는 입산자들의 공통된 변화였다. 특히 나날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의 생각을 조리정연하게 말로 엮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아이고, 나가 3살을 너무 깠어. 요러다간 참말로 소대장 동무가 할 일 망쳐놓게 생겼어. 그러면 자서전 잘 쓰시오이? 외서댁은 천전바구와 김혜자에게 눈웃음을 보내고 자리를 떴다. 천전바구가 쓰고 있는 것은 당원 심사에 필요한 자서전이었다. 그는 그리도 바라고 바랐던 당원이 될 기회를 맞았던 것이다. 그는 당원이 되는 기본 조건인 글을 깨침과 동시에 학습 내용의 해득 능력을 인정받았고 절대 조건인 투쟁을 통한 당성을 또한 인정받았던 것이다. 당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추천서와 자서전이었다.
추천서는 당원 2명의 추천을 받는 것이고 자서전은 말뜻 그대로 본인이 쓰는 것이었다. 입당자의 사상적, 인간적인 연대 책임을 지는 추천인은 안창민과 하대치가 되어주었다. 천전박우는 오래전부터 염상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입당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염 대장은 총사에 가 있어서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천전박우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로서는 안창민과 하대치도 언제나 높게 우러르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당원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당사업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최고의 영예였다. 당원이 되는 것은 조직원으로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당 조직은 그 기초 기반을 중시했으므로 당원의 입당 절차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었다. 그래서 입당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는 당의 초급 조직인 5명 이상의 당원들로 구성되는 세포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세포회의는 대개 중대 단위로 형성되었다. 거기를 통과하면 연대, 연대에서 지구사령부를 거쳐 도당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천전박우는 자신의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빤한 이야기를 쓰는데 며칠째 진땀을 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글쓰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말로 하면 술술 풀려나올 이야기가 어째서 글로 쓰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김혜자 동무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조금씩 쓴 것을 김혜자 동무에게 보이고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대목을 수정받곤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결정을 쉽게 한 것이 아니었다.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가까이에 김혜자 동무만큼 학식이 든 대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김혜자 동무는 순천 여중의 졸업반에 다니다가 입산한 지식계급이었다. 수수한 생김에 말솜씨가 있는 그녀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신을 소대장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님을 천전박우는 느끼게 되었다. 그건 얼떨떨하면서도 난처한 문제였다. 그 어느 때라고 여중학생을 자신의 상대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남녀 대원들 사이의 사랑 문제는 당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데 소대장으로서 그 기회를 어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눈치를 모르는 척 해왔고 그녀가 편하게 뒷수발을 하고 드는 것도 적당하게 피하고는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도 그녀가 싫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 때문에 투쟁 의혹에 무슨 이상이 생길 리는 전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에게 마음이 감기고 있는 것은 스스로 속일 수가 없었다. 혁명을 이룩하고 함께 살면 어떨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불덩이라도 잘못 집은 것처럼 화다닥 놀라 그 생각을 떼치고는 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혁명투쟁이 먼저였고 만약 그녀 때문에 자신의 혁명의지에 손상이 오거나 그녀가 자신의 혁명의지를 손상시키려 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그녀를 다른 부대로 보내버릴 작정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 그는 염상진 대장처럼 되고 싶은 꿈을 여자와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되었어. 작전 나갈 시간이 얼마 안 넘었으니까 오늘 뭐같이는 이걸로 해야 쓰겠어. 천전박우는 연필을 끼운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윗몸을 세웠다. 옷을 꿰매고 있던 김혜자가 옷을 옆으로 치웠다. 많이 쓰셨군요. 김혜자가 종이로 눈길을 주며 밝게 웃었다. 한쪽 볼에 보조개가 살짝 패였다. 모르겠어. 말이 되었는지 어쩌는지 나한테로 질르신 것은 산탐수로 총질하고 싸우는 것이오. 글이란 것은 소문께로 사나흘거리로 신문 맹글어내는 출판과 농지들이 하늘매키로 높아배요. 그것이 신선노름인 줄 알았더만. 천전박우는 두 팔, 한 다리를 내뻗으며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그렇지도 않아요. 글이란 것도 자꾸 써보면 늘어요. 전투를 자꾸 하면 요령이 늘듯이 말이에요. 김혜자가 종이를 집어들며 천전박우를 쳐다보았다. 그 그윽한 눈길에는 촉촉한 따스함이 어려 있었다. 천전박우는 눈길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며 벌떡 일어났다. 모르겠어. 늘런지 어쩔런지. 마루를 내려서며 천전박우가 뚱하게 한 말이었다. 그런 천전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혜자의 눈길은 더 그윽해지고 얼굴에는 연분홍 웃음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다. 하늘도 참 기맥히시. 가을 하늘만 좋은 줄 알았더만 인자분께 봄하늘도 아주 그만이시. 근데 가을 하늘하고 봄하늘이 그 맛이 달들 않다고? 달보기는 달본데 어저처럼 달본고? 가만히 있어라 보자. 가을 하늘이 시퍼렇고 봄하늘도 시퍼렇고 요상의시? 시퍼런 것은 똑같은데
그려 10%키로 친다면야 여름 하늘도 10%고 겨울 하늘도 10%지. 하늘이야 본시 껌댕이 하늘이야 없는 법이고 그 10%키는 10% 하늘이 요상스럽게 달보기는 달보단 말이오. 근데 그 야리꾸리역의 달분 차이가 딱 제피들 않는단께로. 요런 답답한 인종아 손에 딱 제피들 않고 말로 딱 잘라서 안 된 게 야리꾸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달분 차이를 속 시원하게 찾아야 쓰겠는데 참말로 요상하단께로. 근데 그것이 알고서 가을 하늘은 물성맹키로 투명검시로 먼 곳이 싸하게 추운 기색이고 봄 하늘은 아주 흐린 안개가 사르르 낀 건맹키로 덜 투명검시로 잠푹하게 따뜻한 기색이 도는 것이 서로 달분 차이 아니라고? 아이고 매 못해 묻겠다. 나가 무슨 운풍동을 하는 시인이라고 이래 싼다냐. 그것을 간단하게 과학적으로 말해 불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류하는 기류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근데 그것이 유물론자답기는 한디 역시 멋대가리는 없단 말이오. 좌우간 하늘이란 것이 뭔디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 가라앉고 고단한 몸이 풀리는 것일까? 혁명에 성취된 시상이 저 하늘 같을란가? 근데 불이 풀 때도 못 기리는 철에 하늘만 저리 징하게 시퍼렇고 백 없는 인민들이 저 하늘을 쳐다보면 더 배만 고플 것 아니라고. 혁명은 기어코 완수해야 될 것인데 골몇 번 생각해도 혁명 없이는 이놈의 시상을 바로잡을 방도가 없은께로. 근데 다 돼간 잔치에 코 빠져본 그 양키놈의 새끼들. 중대장 동무 여기 계시구만이라. 느닷없는 소리에 조은재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팔을 베고 누웠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니 최동무 어쩐 일이오? 야 연대장 동지가 모시고 오라고 하느만이라. 연락병들이 언제나 그렇듯 최대원도 말하는데 숨이 가빴다. 무슨 일 생겼어? 조은재는 땅을 밀어차며 일어났다. 잘 모르겠구만이라. 싸게 갑시다. 조은재는 앞장섰다. 그의 하얗던 얼굴은 겨울 산생활을 거치면서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포동하게 올랐던 살도 다 빠져버려 양쪽 볼이 패일 정도였다. 그러나 눈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아니, 눈도 그 전의 눈이 아니었다. 그 전의 눈이 남다르게 날카롭기는 했지만 초롱초롱한 그 속에 소년적 호기심과 나약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은 초롱초롱함이 부리부리하게 바뀌어 있었고 그 부리부리함에서는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거나 찾고 있는 것 같은 탄력적인 힘이 뻗쳐나오고 있었다. 그런 눈과 함께 흑갈색의 마른 얼굴은 그를 더없이 강인하게 보이게 했다. 연대장님 부르셨는 게라. 조은재는 연대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오시오. 연대장이 들여다보고 있던 신문을 치우며 반색을 했다. 무슨 일 있는 게라? 조은재는 연대장을 주의 깊게 쳐다보며 느리게 엉덩이를 빼고 앉았다. 그의 부리부리하고 날카로운 눈이 상대방의 대답에 앞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 언제나 웃는 얼굴인 연대장이 더 환하게 웃었다. 조은재는 연대장에게 눈길을 둔 채 무슨 일인가를 묻고 있었다. 배고픈디 요것부터 묻고 신문은 찬찬히 보더라고. 연대장이 무엇인가를 불쑥 내밀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고구마였다. 뭐 좀 궁금해다요? 신문에 무슨 좋은 일이 났을까 생각하며 조은재는 고구마를 받을 생각을 않고 물었다. 돌른 물건 아닌게 싸게 먹더라고. 연대장이 손을 내밀었다. 지하 배 안 고픈 게 연대장님이나 드시시오. 조은재는 고개를 저었다. 또 그 고집이여. 나야 참말로 배 안 고프시. 중대장 오기 전에 펄새 배부르게 먹었은께로. 연대장이 입맛을 다시며 입을 훔쳐 보였다. 일로 주시오. 고구마를 받은 조은재는 그것을 반으로 자르더니 한쪽을 연대장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런 그의 눈은 연대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려 한꺼번에 먹더라고. 연대장이 빙그레 웃으며 고구마 반쪽을 받아들였다. 그때서야 조은재도 마주 웃었다. 곡식이라고는 완전히 바닥이 난 5월에 연대장이 배불리 먹을 고구마가 있을 리 없었고 연대장의 성품을 아는 터라 어떻게 손에 들어온 고구마 하나를 입도 대지 않고 통째로 내놓는 것을 보지 않고도 환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조은재는 고구마를 베어 물었다. 철진한 고구마답게 껍질은 끈적이고 속은 물컹거렸다. 그러나 단맛은 가을 고구마에 될 것이 아니었다. 삶으면 껍질로 내배는 진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고구마의 성분이 변해 나타나는 당분이었다. 입춘을 지는 그런 물고구마는 아이들보다 이빨 부실한 노인네들이 더 좋아했다. 신문에 무슨 소식 났습디요? 조원재는 고구마를 꿀꺽 삼키고 물었다. 자네 이야기 아주 근사하게 나불었네. 연대장은 흡족한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거리며 신문을 내밀었다. 연대장이 단둘이 있으면서 직책을 부르지 않고 자네라고 할 때는 아무 스스럼 없이 정을 나타내는 경우였다. 그때는 조원재도 강철이란 별명을 가진 연대장 이태식이 아니라 인정 많고 마음 넓은 인간 이태식으로 대했다. 조원재는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그건 도당 신문이었다. 그런데 그 첫머리에 크게 쓰인 자신의 이름이 퍼뜩 눈에 띄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숨을 들이켰다. 백아산 지구의 위대한 전사 조원재, 이것이 큰 제목이었고 제규열 예방의 위생투쟁에서 중대원 중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은 혁혁한 과업 성취, 이것이 두 줄로 된 작은 제목이었다. 그 내용은 지구 당신문에 이미 실렸던 것과 같았고 다만 본 지구 내에서 유일한 중대가 본 도당 내에서 유일한 지구로 바뀌어 있었다. 지구라는 낱말이 도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지구 안에서 인정된 공적이 다시 도당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것은 그 공적이 5배로 확대되었다는 수치적 계산일 수가 없었다. 도당이 단순한 5개의 지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그 정치적 의미는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당으로부터 투쟁 공적을 인정받은 전사, 그것은 무한량의 영광이고 영예였다. 조원재는 몸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주체하기 어렵게 가슴 벌떡거리는 감격에 휩싸이고 있었다. 자네가 해낸 일은 요리 장한 일이었구만 그려. 이태식은 조원재의 어깨 축지를 턱 치면서 잡고는 자네 나이 생각하면 더 장하고 장한 일이지. 앞으로도 그 나이 잘 누르고 축대겨가면서 더 장한 일 많이 하소이. 무게 실린 얼굴로 조원재의 어깨를 흔들었다. 야, 명령하고구만이라. 조원재는 이태식을 마주보며 위아래 입술이 말려들도록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몸뜨거운 흥분과 가슴 벌떡이는 감격이 찬 기운으로 가라앉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나이 잘 누르고 축대겨가면서. 이태식의 충고가 알 수 없는 힘으로 흥분과 감격을 눌러왔던 것이다. 젊은 혈교 방자하지 말고 더 겸손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해서 좀 배웠다는 사람이면 필경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태식은 그런 문자를 쓸 줄 몰랐다. 아니, 굳이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나 그의 꾸밈 없는 말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무게 있고 마음을 끌어잡고는 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는 공부 좀 했다는 것이 무슨 중불난 자랑일 수가 없었고 대답까지도 자연히 예가 아니고 야로 나오게끔 되었다. 도당 신문이 지구당 신문의 보도를 받아 재게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행병 제규열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었다. 그 위세가 꺾여든 제규열의 희생자들은 도당 전체 병력의 4할 정도로 추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8천여 명이 죽어간 것이었다. 그건 투쟁력의 상실과 아울러 약화를 초래한 결정적 계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막대한 희생자를 낸 돌림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한 예방으로 중대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구 안에서 떠돌다가 말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니라 도당 차원에서 인정받을 만한 투쟁 공적이기도 했다. 특히 중대장 조원재가 약관 스물이라는 데에서 그 공적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조원재는 전곡과 분투에서 후방부대장 연락병을 거쳐 입당을 하면서 문화부 중대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다. 그때 마침 이름 모를 열병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도당에서는 본격적인 위생투쟁 전개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 지시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치 일꾼인 문화부 중대장에게 있었다. 조원재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치 일꾼으로서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너무나 벅차고 무거웠던 것이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막아내서 중대원들의 목숨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산더미 같은 중압이었다. 그러나 그 중압감을 떠밀어내고자 하는 의욕 또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싸잡고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나 선뜻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이와 벼룩 빈대의 박멸이었다. 도당에서 제시한 그 답에 어떤 방법으로 도달하느냐가 문제였던 것이다. 적과 무력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를 박멸해야 하는 방법.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어느 순간 군사일꾼인 중대장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렇다고 군사일꾼인 중대장에게 의논하지도 않았다. 전투 시에 부대의 지휘 책임을 맡을 뿐인 그에게 어떤 묘안이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설령 그가 제시하는 무슨 방법이 그럴듯해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일꾼인 자신이 지게 되어 있었다. 그 무한 책임은 군대에 대한 당우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그 원칙에 따라 군사일꾼은 당원이 아니라도 될 수 있었지만 정치일꾼은 당원이 아니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치일꾼의 책임은 평상시 부대원들의 사상 교양에서부터 돌발 사태에 직면한 작전 수립에까지 그 범위는 실로 넓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돌출되지 말아야 하고 군사일꾼인 중대장과 마찰이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었다. 그 이원 조직은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당에서는 그것을 예술적 조화라고 일컬었다. 주원재는 머리를 앓은 끝에 마침내 대책을 강구하였다. 첫째, 전 부대원이 머리를 완전히 깎을 것. 둘째, 전 부대원이 주기적으로 일제히 옷을 삶을 것. 셋째, 다른 부대원들과 여한 경우에도 접촉을 하지 말 것. 넷째, 인민들과의 접촉은 물론 어느 집이건 마루에도 앉지 말 것. 이 네 가지 사항은 돌림병을 옮기는 이나 벼룩, 빈대를 박멸함과 동시에 옮겨오는 것도 근절하는 방법이었다. 주원재는 그 네 가지 방법을 명시해 중대장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대원 전부가 머리를 빡빡 깎는다. 옷 삶을 솥을 구하려고 보트에 나선다. 분주하게 돌아갔다. 결국 그 무자비한 돌림병에 부대원을 한 명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네 가지 사항을 철저하게 지킨 결과였다. 헤이, 20살 나이 갖고 그런 일 해내는 것이 장하다고 요리 시끌덩벙한디. 나 진짜 나이 알았으면 더 난립한 굿이었겠어. 신문을 옆으로 치우며 주원재는 이태식을 보고 희죽 웃었다. 하몬 18 나이로 그런 일 해버렸다 하면 생판 난립한 굿이 일어났겠지? 이태식은 얼결에 거침없이 말해놓고는 찔끔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실 주원재의 실제 나이는 이제 18이었던 것이고 2살을 더 먹게 된 연유는 그들 몇몇만 하는 비밀이었다. 주원재는 입당을 해야 했는데 나이가 모자랐다. 그 결격 사유는 그의 당성이나 투쟁 경력 이전의 문제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입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 이론에 밝고 말재주가 뛰어난 그를 나이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연락병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무학의 농민들이나 기본출들의 사상교양의 진작은 하루가 시급한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의 나이를 2살 올려 입당 절차를 밟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묵계는 정작 본인한테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었다. 택도 없는 소리 하들 마시오. 못났다고 당규로 의김수로 그런 일을 해라. 에이, 나는 안 올라요. 주원재의 첫마디였다. 에헤, 어찌 그리 생각해보도 않고 무침하게 말았뿌요. 요 일이 근께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갖고 뭐라고 생각하고 말고 해라. 나도 당원되고 잡은 마음이야 하늘 같아도 그리 원칙에 안 맞기는 대구 잡지 않단께라. 이태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주원재 앞으로 다가앉았다. 알겠소. 조 동무 맘 알겠소. 원리 원칙 지키자는 거 다 좋고 조직 생활에서 원리 원칙은 꼭 지켜야 하는디 요 일은 원리 원칙을 안 지키는 일이 아니고 외려 조직을 위하는 일이다 그 말이오. 아이고 답답하게 그 말 하고 또 하면 뭐 할 것이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야 자명한디. 나는 그리 끌적지거는 입당 못하겠고 그냥 나이 그대로 해준다면 고맙게 입당하겠소. 헤헤, 이런 소잡아먹을 고집통머리가 있는가. 그리 되려면 당규를 고쳐야 되는데 그거이 될 일이겠소. 아이 큰게로 입당 안 하고 다 그 말 아니오. 참말로 배웠다는 사람이 어찌 이리 말귀를 몰아먹고 벽창올까. 그니까 조직이란 것도 원리 원칙이란 것도 사람이 살자고 맹글어진 것이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피해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쁘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쓰자는 것인께 맘 돌리란께. 나가 20살 될 때까지 이약하고 너 효도 나 맘은 똑같아요.
조원재의 단호한 말이었다. 그의 판판하고 견고하게 생긴 이마와 그 가운데 돋은 핏줄이 남다른 의지와 고집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이고 그 고집. 이태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돌아서다가 남자답기는 한디. 혼자 소리를 흘렸다. 결국 이태식의 설득으로는 안 되어 출판 과장까지 동원되어 조원재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출판 과장은 그의 중학교 교장이었던 것이다. 당이 정한 원리 원칙에서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조원재의 순진무구한 진실성도 그렇고 그런 무리까지 해가며 쓸만한 제목을 쓸만한 자리에 찾아놓으려고 애쓴 이태식도 어지간한 사람이었다. 이태식은 연락병으로 오가는 조원재를 눈여겨보았다가 뒷조사까지 해보고 그런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는 머슴 출신으로 굿발치였다. 27인 그는 항시 웃음기 도는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강철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싸움에 강인했고 통솔력이 뛰어났다. 강철 부대로 불리는 그의 부대는 백아산 지구의 최강 부대이기도 했다. 에이 말이시, 자네 혹여 그간의 요상실현 연판정에 손도장 누른 일이 없는가? 이태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뜬금없이 연판장이고 손도장은 무엇이다요? 조원재는 좋다는 예감을 직감하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그랬으면 우선에 되었고. 이태식은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며 귀에 꽂은 꽁초를 뽑아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고는 그러면 자네 중대서 연판장 도는 눈치는? 담배 연기를 코로 내뿜으며 물었다. 그런 일도 없는데요? 조원재는 대답을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딱 잘라 장담은 못하겠는가? 이태식이 미심쩍은 눈으로 물었다. 그럼요. 장담 못하겠다면 지가 헛기빈도로 튀었다는 것이지라. 장담하겠구만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지라? 그렇구마. 나가 자네한테 요리 묻는 것은 자네가 집이 동복이기 땜시여. 동복 출신들 몇몇이 말이여. 인자 가망없이 진 싸민께로 손들고 나가자 하는 연판장을 지그들 맛의 사람들은 중심으로 돌리다가 꼬랑댕이가 잡힌 것이란 말이시. 무엇이라구라? 어떤 넉바지 호루 새끼들이. 조원재는 아랫입술을 힘껏 물며 눈을 부릅떴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에 불길이 일고 있었다. 시방 정보과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은께 며칠 안으로 꼴탕이 빠질 것인마. 이태식이 언짢은 얼굴로 혀를 찼다. 어떤 잡윤한 새끼들이 그런 빙신 팔푼이 같은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다 그 새끼들 정신상태가 틀림없이 생긴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신문들이 전황을 너무 세세하게 알리고 있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민주주의 하는 것이야 좋은디 상황에 따라 알릴 것, 안 알릴 것은 게려야 되지 않겠는가요?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이 공연시 생겨났겠는기라? 헤, 원칙론자가 그리 말할 때도 다 있는가? 그리 말하는 걸 본께로 아주 묵직한 입이 있는디? 이태식이 피식 웃고는 맞아, 그 말도 증언 말이시. 초기에 민주주의 저울하자고 척전도 공개 토론에 붙였다가 짜고 정보 세뇌가 피해본 것이나 매한가지 일이지. 정식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시. 그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원재는 이태식과 헤어져 돌아오며 기분이 영 언짢았다. 조직 안에서 그런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비록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완전히 적발을 해낸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파급시킬 나쁜 영향은 돌림병 제기할 만큼 고약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동요는 이 백아산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다른 지구들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입산투쟁 8달, 고생과 굶주림이 따른 그 세월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 사상무장이 빈약하거나 소홀한 사람들의 경우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기간이었다.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사상무장은 강화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자세한 신문 보도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등사판 신문들은 여러 곳에서 발행되었다. 도당, 각 지구당, 단위당에서 각기 발행해서 조직마다 선요원들을 통해 배달되었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의 인민들에게 배포되었다. 그 신문들의 발행은 조직 간의 활동 보고이면서 대민선전, 선동공작을 겸하는 중요한 정치 행위였다. 신문들의 이름도 노동신문, 인민일보, 민청신문, 여맹신문 등으로 다양했다. 그런데 원지의 철필로 긁은 글씨들은 그야말로 깨알같이 작으면서도 놀랄 만큼 또렷또렷했고 등사도 흠잡을 데 없이 선명했다.
필경 솜씨도 등사 기술도 전문적이었던 것이다. 적재 신문들도 선요원들을 통해 사나흘씩 늦게 다 들어왔다. 조원재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저 멀리 원리 쪽으로 나가는 길목 천마을 당산나무 옆의 개항대에 인공기가 유유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해방군은 아직까지도 이렇듯 건재한데 주전선은 천리 밖 너무나 멀었다. 기분 언짢은 소식을 들은 다음이라서 그런지 조원재의 심정에는 그 유유하게 펄럭이고 있는 인공기가 오늘따라 눈물겹게 느껴졌다. 그는 어금니를 꾹 맞물었다. 며칠이 지나 그 사건에 연루된 13명이 공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모두 지구대원들의 격분을 샀다. 그들은 총살 처형을 면할 수가 없었다. 염산구의 결혼식 날이었다. 일요일에 남국민학교로 아이들 대신 어른들이 꾸역꾸역 밀려들고 있었다. 결혼식 장소가 신부집이 아니고 국민학교 강당인 것은 염산구가 결혼식을 신식 하이칼라로 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염산구의 그 생각에 신부 윤옥자도 반색을 했던 것이다. 그 뭔지 탱탱 쓸고 이놈 저놈이 걸쳐 떼국 자른 사모관대인가 지랄인가 귀신단지 맹키로 입고 쓰고 근천 떨지 말고 양복 쪽 뽑아 입고 신식 하이칼라로 멋들어지게 홀레식 올리더라고. 염산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 윤옥자는 즉각적으로 환영했던 것이다. 음에 참말로 멋지요. 지도 말은 못했어도 그 구식 홀레식이 영 정 떨어졌는디라. 아그들도 아님시로 색동저고리 청치렁 이리고 근천 떠는 것보담야 흰 드레스 받쳐 입는 것이 얼마나 더 멋지다거라. 두 손을 모아 잡은 윤옥자는 부끄러운 웃음을 입에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곧 시무룩하게 변하고 말았다. 아니 어째 금방 똥 집어먹은 상우가 되는겨? 염산구가 눈치 빠르게 잡아챘다. 신랑 양복은 신부 쪽에서 해주고 신부 드레스는 신랑 쪽에서 해주는 법이라는디 드레스가 영판 비싸서. 아 시끄러! 염산구가 버럭 소리치며 담뱃갑을 방바닥에 떡을 쳤다. 그 서슬에 윤옥자는 화다닥 놀라며 뒤로 얼른 물러나 앉았다. 아니 이 염상구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시방? 니도 너그 음시맨키로 나를 썩은 홍어 족보디끼 무시할 참이여? 나가 풍알 두 쪽밖에 찬 것이 없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냥. 염산구는 담뱃갑을 집어들어 던질 듯한 몸짓을 했고 윤옥자는 반사적으로 두 팔을 들어올려 얼굴을 가리며 몸을 옆으로 트는데 사람 시퍼보들 말어라. 이 염상구가 매금시 주먹질만 하고 산지 아냐. 드레스인가 머시갱인가가 지 아무리 비싸도 나가 요렇게 해줄 수 있은께로 니는 마음 푹 놓고 기둘리기만 하면 돼야. 그는 사뭇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리 되면 겁나게 좋아 불제라. 나야 그거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고 거그가 어머니한테 체면 깎일까 걱정실에서 한 말이제라. 언제 겁나서 방구석으로 몰렸나 싶게 윤옥자가 배시시 웃고 있었다. 니 길에 너그 음식아 나를 맘 놓고 무시하고 앉았는디 그 코 납작하니 맹그러 불고 나 체면 당당하게 세우면서 니 시집 잘 갔다는 것을 온 시상에다 배해줄 텐께 니는 찍소리 말고 기둘려. 염산구는 담배 연기를 기운차게 내뿜었다. 그건 그가 주먹패에 헛기세를 부리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그의 장모가 될 오씨는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이년아, 쥐도새도 모르게 탁 뒤져볼 일이지. 그 꼬라지로 시집가고 따고 나서서 집안 우세시키고 엄씨 애가닥 요리 긁급하냐. 오씨는 염산구를 외면한 채 이런 식으로 욕해댔던 것이다. 그러나 염산구는 그런 면전박대를 꾹꾹 눌러 참았다. 어차피 한 번은 넘겨야 할 고비였던 것이다. 오씨가 그럴수록 그는 윤옥자를 살붙게 감싸고 들었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학교도 그만둔 처제의 윤옥자는 하루가 다르게 그에게 끌려들고 있는 판이었다. 염산구는 과연 광주까지 윤옥자를 데리고 가서 그 비싼 드레스라는 것을 맞춰 입혔다. 순천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어서 광주까지 가게 된 것이었다. 결혼식 때만 잠깐 입고 마는 그 예복이라는 것이 쌀 10가마니 값이니 15가마니 값이니 읍내 안통의 여인네들 입을 떠돌았다. 특히 처녀들은 모여 앉으면 그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입에 침이 말랐다. 그 소문으로 가슴에 열불 난 처녀가 교환수 영자였고 말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벌교를 떠난 것이
남원장 기생 경월이었고 가슴에서 모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버지도 죽고 장사에 맥을 놓고 있는 책방의 정림이었다. 염상군은 신부에게 드레스만을 맞춰준 것이 아니었다. 양효석의 어머니네 포목점에 고급 비단들이 바닥이 날 정도로 채단을 끊어보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부의 것만이 아니고 장모의 몫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신부에게 예물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또 사람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엄청난 것이었다. 옥상가락지, 금쌍가락지, 홍산호 반지, 금브로치, 홍산호 브로치, 호박 브로치, 스위스제 시계 등속이었다. 사람들의 의문과 놀라움은 예쁜데라고는 없이 그저 덤덤하게 생긴 윤옥자의 어디에 미쳐 염상구가 그 비싼 예물을 해주느냐는 것이었고 껄렁표로만 알았던 염상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지닐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장 정신없이 놀랄 사람은 바로 장모가 될 옷이었다. 그저 주먹패 건다리오 사람 못된 빈털터리가 딸년 신세 망쳐놓고 집안 재산까지 덮치려 든다고 눈 부릅뜨고 있던 옷씨는 그 값진 예물들을 앞에 놓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그 전의 불신을 신뢰로, 미움을 사랑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았다. 염상구의 말 맞다나 높았던 코가 납작해진 것이었다. 염상구는 그 계획 추진을 위해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장터바닥에 깔아놓고 있던 돈을 다 끌어들인 것은 물론이었다. 그가 돈을 다 털어내서 그리 엄청나게 결혼 준비를 한 것은 단순히 장모의 콧대를 꺾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2중 3중의 효과까지 노리고 있었다. 예물을 많이 받은 당사자가 제일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은 더 말할 것 없는 일이고 그 예물들을 친정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올 것이니 어차피 자신의 재산이었다. 그러면서도 온 읍내 사람들, 특히 기관장들이나 유지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수가 있었다. 장가를 들기만 하면 속공장이고 정미소가 굴러들어와 어엿한 유지가 될 판인데 그러기 전에 자신의 재력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처가 독보았다는 어줍잖은 소리를 피하고 당당하게 유지 행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옥자가 그저 벙글거리고 그 어머니 오씨가 도끼간대 없이 나긋나긋해지고 읍내가 떠들썩해지는 것으로 염상구가 노린 목적은 결혼식 전에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터져나갈 듯했다. 읍내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든 데다 모처럼 벌어지는 신식 결혼식을 구경하자고 안통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던 것이다. 군수를 주례로 내세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풍금 소리가 울리면서 신랑이 입장했다. 검정 양복에 머리에 기름을 반들반들 바른 염상구는 전혀 딴 사람처럼 말쑥했다. 저리 차리고 쓴 게 아주 하이칼라 신사 아니라고. 근께 의복이 날개라고 안 하든가? 엄마, 말 그리 여덜 말어. 인자 저 사람이 주목 쓰는 청년단장이 아니시. 윤갓집 재산 한 손에 몰아진 읍내 유지여, 유지. 그야 그렇지. 아들 하나 있던 것이 죽어불고 남치기가 딸만 시신디다가 큰 사운께. 여자들의 숨죽인 수군거림이었다. 다시 울리는 풍금 소리를 따라 신부가 입장하고 있었다.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 앞에는 두 소녀가 꽃바구니를 들고 가고 옆에서는 들러리가 손을 받쳐주고 있었다. 흰빛 화사한 드레스는 마룻바닥에 깐 옥양목 위를 길게 끌리고 여기저기서 여자들의 탄성이 꼬리를 잇고 있었다. 원앙새 금실로 아들 딸 많이 낳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내로 하고. 긴 주례사가 이어지고 신랑 염상구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반공전선의 일선에서 좌익 공산당들을 척결함에 있어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반공투사일 뿐 아니라 염상구를 끝없이 지켜올리는 축사가 연설조로 장황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축사를 들으며 가슴 미어지는 사람이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서 굽어지는 허리를 자꾸 펴려고 애쓰고 있는 호산댁이었다. 아들이 제 체면 살리느라고 해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얻어입고 아들의 체면을 상하게 될까봐 굽어버린 허리를 어떻게 해서든 펴보려고 애쓰고 있던 호산댁은 그렇잖아도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 못하는 큰아들 생각에 마음이 젖어있던 참인데 그런 축사를 듣게 되자 자신의 신세 기구함이 사무치고
평생 한 번 있는 경사에도 오지 못하는 형제간의 처지가 새롭게 서러워져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솟고 있었다. 염상군은 신부와 함께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절을 했다. 마침내 결혼식이 끝났다. 들러리가 신부의 팔을 그의 팔에 끼웠다. 풍금 소리가 다시 울리고 그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쇠물덩이 이글거리던 석공장과 피대줄 맹렬하게 돌아가던 정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어쨌거나 신랑이 웃는다. 첫 딸 낳겠다. 어떤 여자의 상쾌한 외침이었다. 그는 더 환하게 웃었다. 여기저기서 색색의 줄종이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14. 덕유산의 비밀회의. 그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일의 중대성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었다. 만약 그 정보가 새나간다면 그건 가정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 군경은 총력을 집중해서 추격과 수색을 펼칠 것이 자명했다.